제가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 두 번째, 교육정책의 변화,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세 번째, 그러면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인문고전 트리비움을 소개하고요.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진행하는 트리비움 독서스쿨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딥블루, 체스의 신을 인공지능 딥블루가 무너뜨렸습니다. 인공지능 왓슨입니다. 이것은 퀴즈드 대회인데 왓슨도 이 퀴즈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더 이상 퀴즈 프로그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캔쇼입니다. 금융 트레이너인데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을 AI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 많은 금융 트레이너들이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 살아남는데 그 한두 명의 역할이 뭐냐면 AI에게 정보, 자료를 입력하고 AI 관리하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실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고 잘 아실 겁니다. 알파고에게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선언합니다. 자, 요즘에 챗GPT 여러분 사용해 보시죠? 예, 정말 훌륭합니다. 논문도 쓰고요. 스스로 논문을 작성하는데 심지어 법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통과할 만큼 그 정도 실력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유기온 교수팀이 미래사회보고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대체 미래의 도시의 시민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약 99% 이상이 저희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예, 노숙자 모습이죠? 예, 잘못하면 99% 이상이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기용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인데 계급을 3계급으로 나눕니다. 아주 0.0 몇 프로 이 플랫폼 AI를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 그 다음 계급은 그것의 스타 정치인이나 그것의 스타.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이 AI입니다. AI. 그리고 네 번째 대다수 99% 이상이 지금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진 분들. 예,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의대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저희 초기에 독서스쿨 했던 저쪽에 권선동 현대아파트에 현대문구라고 있습니다.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의 자녀가 저희 초기에 독서스쿨 했는데 첫째 아들은 의대를 가고 둘째 아들은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꼭 되려고 하지 말고 의료산업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지금 의대 열풍인데 한 10년 후, 적어도 20년 후 정도 되면 현재 의사들 중에 상당수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시죠? 내과부터 이 로봇 기술이 더 많이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육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메이주이 성공하면서 근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국제 바칼로레아로 우리로 말하면 수능 체제를 변경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강의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어느 대학? 하버드, 또 프린스턴, 또 영국의 옥스퍼드, 뭐 예일대, 그렇죠.
그런 대학들이 강의를 없애고 플립러닝 스타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자, 플립러닝이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막 빼곡하게 노트 필기 하지 않아요.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심지어 농담한 것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숙제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교수님이 전달해 준 걸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런 단순 암기가 많은 지식의 양을 암기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챗GPT를 쳐보면 너무 잘 대답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뭐 영국의 유수한 대학들 대학 스타일이 다 바뀌었습니다. 플립러닝으로. 집에 가서 스스로 영상을 통해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책을 가지고 서머리하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를 진행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학생 수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상황은 학부에서는 쉽게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보다 뭐 책을 발제하고 그것에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죠. 한국도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서울교육감, 경기교육감 다 뭘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제 바칼로레아를 한국식으로. 여러분 바칼로레아가 뭔지 아시나요? 윤지. 바칼로레아 혹시 들어봤어요? X. 예, 바칼로레아 아는 사람. X. 예, 이 프랑스의 우리로 말하면 수능인데 그쪽 수능은 뭐냐면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논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일본도 지금 상당히 변경이 됐고 우리나라도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서울교육감도 KB, 한국식 바칼로레아, 그리고 경기교육감도 한국식 바칼로레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저 사진은 경기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그 운영진들과 만나서 협약하는 그런 내용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 한국식 바칼로레아로 공교육을 점점 바꿔나갈 때 어떤 장점, 단점,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토론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방식이 확 달라졌죠. 저 내용은 다 읽어드리진 않고 실제로 제가 지도하고 있는 독서스쿨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체육 수업인데 논술입니다. 그리고 가정, 기간대 논술입니다. 자, 국어인데 이런 과학 콘서트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과학의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이론을 융합시킨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각자 한 챕터씩 담당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정하고 그거를 발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맡은 주제가 복잡계 경제학입니다. 이 복잡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복잡계. 예, 양자역학 아시나요? 우리 지난번에 기계공학과 교수님 오셔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고전물리학 또 양자역학에 대해서 양자역학은 조금 얘기하고 다 못했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그런 강의였고 여러분 인문학 특강이 참 좋은 점이 우리 서요한 학생 아까 기계공학적인 근데 그 교수님과 멘토 멘티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지금 UC 버클리에 재학 중인데 응용수학, 컴퓨터 수학, 이제 AI 때문에 그걸 전공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이 친구와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수혜를 입고 있는 여러분이 복잡계가 양자역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경제학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고전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고전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고전물리학은 거시세계,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그 내용을 과학자가 경제학을 설명한 거예요. 과학 이론 가지고. 근데 저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시킨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국어 수업의 평가입니다. 책 내용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독서스쿨 하는 친구니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고전물리학과 소위 말하는 양자역학, 고전경제학과 지금 복잡한 어떤 경제학적 이슈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전달하는 그 PPT하는 이게 중학교 2학년 수행평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보니까 과거에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100점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필고사는 50점, 나머지 50점 중에 20점, 20점은 논술, 그 10점은 아까 그 경제학 콘서트를 가지고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만 우리가 완전히 아직 바뀌지 않았고 바뀔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정부는 교육의 평등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 대입 입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논술을 대폭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적용을 못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은혜 부총리가 그 당시에 질문을 받고 AI가 너무 발달해서 서술식 혹은 논술식 평가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가능하다.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바칼로레아 형태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때 여러분 아시지만 무슨 국 사태 때문에 과연 이게 공정할까? 영린이잖아요. 한국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그게 멈춰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또 막 이제 교육 문제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 와서 강의했잖아요. 그분 와서 노골적으로 딱 얘기하세요. 그분이 이번에 원래 그 사범대학 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려다가 포기가 됐죠. 그때 이제 그것을 교육부총리하고 만나서 서울대학교가 먼저 사범대학교 전문대학원을 만들어라. 해서 이분이 이제 사범대 부학장을 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그 책임을 지고 그걸 진행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춰져 갖고 못했는데 이분 딱 얘기하더라고요. 수능 그냥 아주 최소화시켜서 최소한으로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는지만 평가하고 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이 별로 희망이 없다. 다 자율로 맡기면 오히려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각 대학마다 다 다르니까 물론 이제 뭐 서울의 유수한 대학 준비반 이런 게 또 만들어지겠죠. 우리나라 사교육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미국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우리나라 학원 시스템이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에도 사교육이 이렇게 열렬하지 않은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다음 세대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핵심은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했어요. 근데 저 영화를 보면 노총각입니다. 솔로예요. 너무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AI를 고용해요.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AI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AI가 다른 고용주에 의해서 연애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에게 고백했던 내용이 뭐야 도대체 하면서 충격받고 실망하는. 여러분, 저 영화를 보면 심지어 AI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공감하는 능력도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인간 고유의 능력은 이 사고하는 능력이잖아요. 공감하는 능력. AI에게는 뭐만 있어요? 학습하는 능력만 있습니다. 근데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도 흉내를 내고 있는.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 난 거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그런 실험한 거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목표지를 만들어 놓고 AI 폭격기를 가지고 그걸 폭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해서 폭격하지 말아야 될 민간인들 혹은 이 운영자들에게 공격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막 민간인도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는 쏘지 마. 뭐 명령을 하잖아요. 이거 처음에는 이 AI가 말을 듣고 안 쏘다가 자꾸 자기는 쏴서 그걸 목표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입력돼 있잖아, 명령어가. 근데 이 운영자가 제동을 거니까 나중에는 돌아와서 운영자를 폭격했답니다. 시뮬레이션상.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발칵 뒤집히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말하는 AI의 반란, 그게 현실화될 수 있구나.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딥러닝,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의 뉴런 체계와 같은 그런 학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AI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습된 거예요. 그리고 모방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게임, 또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거에 하도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앞으로 생각하는 걸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난 생각하는 거 피곤하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하는 거 싫다. 손 들어보세요. 자, 생각하는 거 막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괜찮아? 막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좋아요? 생각하는 거 싫어요?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아까 옆에 제가 이렇게 노숙자 사진 보여줬죠. 근데 앞으로 시대는 AI가 대부분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하는 일들은 AI가 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약을 이렇게 약사도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앞으로는. 예. 참. 그러면 안 되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 예.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뭐 할 일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염려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IBM 아시죠? 새로 토마스 왓슨이 CEO로 들어가면서 싱크를 사원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싱크 위크 주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고 계획을 발표할 때 싱크 위크 주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저 사람? 누구예요? 빌 게이츠 누군지? 빌 게이츠 몰라요? 예. MS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예.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려줄게요. 자, 애플은 알죠, 애플? 애플 알아요? 예,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think weak, think different. 이 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때문에 한국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뭐 AI 모든 것이 그 아이디어의 원천이 인문학에서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을까? 인문고전 트리비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길, 세 가지 방법 이런 뜻이고요.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입니다. 문법학은 해석하는 능력, 문해력입니다. 인문고전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논리학은 단순히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 세 번째 수사학은 그 내용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예, 뭐 질문 있어요? 예, 그래머, 로직, 레토릭. 그래서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문법학은 해석학, 그래서 문해력,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논리학은 로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수사학은 말하고 글 쓰는 능력.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코리아 구글 사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구글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일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우리 구글이 요구하는 인재상. 첫 번째, 논리적 사고력. 두 번째, 리더십.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들과 잘 소통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세 번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리더십과 어떤 성품에 대한 거고, 첫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 지적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누구일까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거? 상대성 이론.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인문학 특강 때 다음 학기 때 이도영 교수님, 한양대학교 이도영 교수님 또 강의하러 오시니까 그때 와서 강의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칼비테 최연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칼비테의 교육에 의해서 칼비테 주니어가 최연소 대학 입학, 최연소 박사학위, 최연소 교수. 이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이 인문고전 독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입니다. 노벨상 왕국이라고 불리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삼류대학이었다가 어느 총장이 등장하면서 이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졸업하려면 반드시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논술하고 이걸 가지고 에세이를 써야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카고 대학이 인류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이 대학 출신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학자를 배출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대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생 중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 진학합니다. 저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는 약 20%, 상위 20%, 30%, 요 정도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졸업할 때는 학생 대비 비율로 박사학위, 교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저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4년 동안 하는 게 뭐냐? 과거에는 인문고전 100편, 지금은 인문고전 200권 가지고 저 위가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18명이 수업 교실에 들어와 있는데 교수가 몇 명일까요? 교수가 2명입니다. 저 양 끝에 교수가 앉습니다. 교수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문고전 책을 정하면 그걸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발제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어릴 때부터 성경 탈무드를 가지고 부모와 함께 또 학교에서 저기는 장소가 어딜까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시끌벅적합니다. 자, 그러면 트리비움 독서스쿨은 뭘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트리비움을 독서, 토론, 글쓰기를 통해 이해력, 논리력, 그리고 창의력, 이것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은 뭐예요? 내용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스쿨 할 때 글을 읽고 일단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줄거리를 쓰기도 하고 책을 읽고 내용 파악한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앞뒤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이 세 가지를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트리비움 독서스쿨의 목표는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이 AI 시대에 리더할 수 있는 리더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업 방식은 플립 러닝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먼저 이걸 응용했죠. 책을 각자 읽고 글쓰기를 하고 수업에 옵니다. 수업에 와서 말하기 중심의 수업을 합니다. 물론 글쓰기 한 걸 체크합니다. 우리가 한 권의 책이 끝나면 독후감을 쓰고 논설문을 씁니다. 또 이렇게 발표할 때 되면 또 글쓰기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제가 대부분 적어도 3번 이상 첨삭 수정을 했고, 오늘 아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어제 3시 반 수업인데 7시까지 남아서 첨삭을 몇 번 하고 글쓰기를 했고, 밤에 또 쓴 다음에 밤에 저한테 또 카톡을 보냈고, 새벽에 제가 또 읽고 피드백을 보낸 다음에 또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야, 이제 도저히 피드백 안 되니까 그냥 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아이디어는 본인 아이디어고, 저는 문장을 만드는, 그리고 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건데,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조금 막 복잡하게 돼 있어서 구조를 제가 조금 힌트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면 학교 수행평가 혹은 뭐 논설문 쓰기 대회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드립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뿐만 아니고 글쓰기 수업도 하고 동시에 미리 책을 읽었죠. 그런데 말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게 커리큘럼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초등 영재, 중등, 고등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해서 읽고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책 독서는 일단 재밌어야 되죠. 그래야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최승필의 공부머리 독서법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읽기 능력이 학습 능력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향상돼야. 여러분 최근에 교육 이슈 가운데 킬러 문항 이제 문제가 되니까 준킬러 문항.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인터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준킬러 문항을 어떻게 낼 것이냐. 교과과정 내에서 문제를 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국어 수업을 할 경우에 과거보다 지문을 2배 정도 길게 낸다. 지금도 수능이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근데 교과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니까 교과과정 내에서 어렵게 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국어 같은 현재 수능보다 지문을 훨씬 더 길게.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 독해력, 이 읽기 능력은 뭐 교육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독서를 통한 읽기 능력은 매우 중요한 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초반에서는 책을 좀 좋아할 수 있도록 이소부와 안데슨 동화 뭐 한 2-3페이지 정도 분량이고요. 이 책을 함께 읽고 액티비티를 합니다. 역할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초급반 가면 단편 동화입니다. 두께가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편, 장편 동화입니다. 여기까지 두께 문제입니다. 근데 장편 세계 명작 소설입니다. 어린이 버전으로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중급반하고 고급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급반은 장편 동화고요. 고급반은 장편 어린이 세계 명작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실족합니다. 시험 들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편 세계 창작 동화와 장편 어린이 세계 명작 소설. 여기에는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작 동화는 대부분 그 대상, 내용이 스토리가 어린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감이 잘 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이해가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세계 명작 소설 특징은 뭐예요? 컨텍스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는 역사, 철학, 지리, 뭐 사상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뭐 정말 레미제라블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그 앞뒤 시즌을 또 이해해요. 영국 명예혁명 막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토마저시 오두막집을 이해하려면 미국 19세기 뭐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용어도 생소하고 인물도 생소하고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런데 물론 재미 중심으로 해서 책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인문고전을 읽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문고전을 읽히고 싶은데 인문고전이 뭘까요? 일단 인문학은 뭘까요? 인문학. 자, 쉽게 얘기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공부입니다.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뭘 했는지. 그런데 이 인문학을, 좁은 의미의 인문학을 표현할 때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인간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것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입니다. 문학부터 먼저 시작해서 역사,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읽히려고 하는데, 이걸 읽히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상 상당한 아이들에게 충격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번역된 내용 갖고 읽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문 고전, 고전은 뭐예요?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책들입니다. 내용과 그 스토리가. 여러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세계 명작 소설은 이 인류 유산, 문화유산이 인정한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세계 명작 소설을 읽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초등 영재반입니다. 이건 뭘까요? 저기 보니까 빨간 머리 애인데 이 무슨 차이일까요? 고급반과 초등 영재반의 차이는 뭘까요? 고급반은 어린이 버전 세계 명작 소설이고 초등 영재반은 원전 세계 명작 소설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 머리엔 우리가 공부하는 효리원 책을 보면 200페이지 정도입니다. 근데 빨간 머리엔 원전을 번역한 걸 보면 5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거의 없어요. 저 책을 가지고 우리 초등 영재반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아까 탈세계화 문제 초등 영재반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우리가 그 원전으로 번역된 세계 명작 소설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시사 신문을 읽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난 이 내용 가지고 발표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까 그 친구가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문도 어린이를 위해 나온 신문들이 각 신문사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정에서는 그 신문을 가지고 시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중등부로 넘어가면 원전 명작 소설인데 조금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1984 작품인데, 그 다음에 신문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어른들이 읽고 있는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에 가면 지식 독서, 물론 중등부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리의 힘. 저 책은 우리 지난 상반기 때 인문학 특강 때 오셨던 숭실대학교 조성봉 교수님께서 우리 같이 대화하면서 책을 좀 소개해달라. 저 책 지정학에 대한 책인데 좋다 해서 저 책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논설문 쓰기하고 독후감 쓰기 합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을 하고, 그리고 스피치도, 오늘 스피치를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말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좋겠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격을 최소화시키려고 이 점진적으로 이 내용이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잘 밟아나가면서 아이들이 읽기 능력도 향상되고, 나중에 우리 중에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독서스쿨에서만 제안하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독서에 막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 책으로부터 막 뻗어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책 읽고 다른 책 읽고, 그 친구들은 정말 읽기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학습 능력이 엄청 향상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런 친구들은요, 앞으로 사교육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책 속에 빠져 사는 친구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친구들을 가끔 만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독서 스쿨 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이 잘 개발되고 성장해서 이 미래 시대에 AI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AI를 선도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